탁, 탁, 탁. 마른 흙바닥을 일정한 박자로 두드리는 대나무 지팡이 소리가 성주 읍내의 고요한 골목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단순히 길을 찾기 위한 두드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땅의 맥박을 억지로 깨우려는 듯 날카롭고도 처연한 울림이었다. 소아는 보이지 않는 눈 대신 온몸의 감각을 곤두세웠다. 호끝으로 스며드는 서늘한 가을 공기 속에는 화려한 기와집의 위세와는 어울리지 않는 눅눅하고 비릿한 흙내음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성주부사 이판술의 거대한 소실대문 앞에 멈춰 섰다. 100칸이 넘는 으리으리한 저택이었으나 소아의 귀에는 희둥이 썩어가는 비명과 기운이 뒤틀려 쏟아내는 신음소리만이 가득했다. 기란터에 흉한 귀신이 앉았으니 집안 가솔들의 눈이 성할 날이 있겠느냐. 소아의 나지막한 혼잣말은 바람을 타고 담장 안으로 스며들었다. 대문을 지키던 문지기가 서슬퍼런 눈으로 가로막았으나 소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팡이 끝으로 문턱 아래를 툭툭 건드렸다. 그곳은 복이 들어오는 통로가 아니라 이미 죽은 자의 원통한 숨결이 쏟아져 나오는 구멍이었다. 소아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보이지 않는 그녀의 시선은 이미 이 집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 만악의 근원을 향하고 있었다. 이 판술은 삐걱거리는 대문 틈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다. 화려한 피단옷을 걸치고 있었으나 그의 안색은 잿빛이었고 핏발선 눈은 무언가에 쫓기는 짐승처럼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는 지팡이 하나에 의지에 서 있는 어린 소녀를 쏘아보았다. 이놈아, 어디서 눈먼 계집이 감히 부산아리의 앞마당에서 재수 없는 소리를 짓거리느냐. 문지기의 호통에도 소아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개를 똑바로 쳐들어 보이지 않는 눈으로 이 판술의 정수리를 꿰뚫어 보듯 응시했다. 날이 대문을 열 때마다 복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발목 잡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찌 잠자리가 편안하시겠소? 그 말에 이 판술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불길한 진동을 느꼈다. 마른 침을 삼키는 그의 손등에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소아의 목소리는 갈라진 논바닥처럼 푸석했으나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다. 이 판술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다. 15년 전 그가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그날의 기억이 소녀의 지팡이 소리를 타고 유령처럼 되살아나고 있었다. 내 집안의 일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니 당장 물러가라. 이 판술은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 판술은 무언가에 홀린 듯 소아를 안채로 들였다. 중문을 지나 안방으로 다가갈수록 매캐한 약초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고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는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을 짓눌렀다. 어두컴컴한 방 안에는 이 판술의 정실인 김씨 부인이 하얀 천으로 두 눈을 동여맨 채 멍하니 벽을 향해 앉아 있었다. 소아는 방 안에 발을 들이자마자 미간을 찌푸렸다. 발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살기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녀의 감각을 긋는 기분이었기 때문이다. 부인, 눈이 따갑고 무언가 계속 지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시지요? 소아의 물음에 김씨 부인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다. 어찌 아셨소? 마치 모래 수만 개가 눈 안을 굴러다니는 것 같아 잠시도 눈을 뜰 수가 없구려. 부인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절망이 깊게 배어 있었다. 소아는 지팡이를 짧게 쥐고 방바닥의 특정 방위를 가리켰다. 이것은 병마가 아니라
누군가의 지독한 원한이 서린 땅의 저주입니다. 그 저주가 안주인의 시력을 앗아가는 것을 시작으로 이 집 전체를 서서히 무덤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소아의 서늘한 선언에 방 안의 온도가 순식간에 떨어진 듯했다. 소아는 지팡이로 방바닥을 훑으며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감각은 이제 방 안을 넘어 북쪽 모퉁이에 위치한 뒷간 쪽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살기를 감지하고 있었다. 그곳에서부터 시작된 검은 실들이 한 채를 칭칭 휘감고 있는 형국이었다. 이 판술은 소아의 기세에 눌려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가문의 수치가 드러날까 두려운 듯 헛기침을 크게 하며 위협을 되찾으려 했었다. 내 집안의 일은 내 알아서 할 것이니 당장 이 문 밖으로 나가거라. 하지만 소아는 오히려 대나무 지팡이를 바닥에 쾅 소리가 나도록 내리치며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나리, 안주인의 눈이 먼 것이 우연이라 생각하십니까? 저 방 안의 공기가 썩어 문드러지는 것은 땅이 비명을 지르고 있기 때문인데 어찌 귀를 막고 계신단 말입니까? 소아의 목소리가 한치에 마루를 울리자 마당 구석에서 빗자루질을 하던 머슴 막개의 손이 눈에 띄게 떨렸다. 막개는 들고 있던 빗자루를 떨어뜨리고는 황급히 뒷걸음질을 쳤다. 소아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막개가 있는 방향을 정확히 겨냥하듯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소리 없는 경고를 내뱉었다. 소아는 이 판술의 위협을 뒤로하고 마당 한복판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치맛자락이 흙에 닿는 것도 개의치 않고 무릎을 꿇더니 가늘고 긴 손가락으로 차가운 흙바닥을 깊게 파내어 손바닥에 올렸다. 집안 가솔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소아는 그 흙을 코끝에 가져가 냄새를 맡더니 이내 혀끝으로 살짝 맛을 보았다. 순간 그녀의 얼굴이 독약을 마신 듯 일그러지며 몸을 가늘게 떨었다. 이 흙에서는 피냄새와 억울한 눈물 맛이 납니다. 소아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마당에 모인 이들의 귀에는 천둥소리처럼 박혔다. 원래 이 성주 땅은 황소가 누워 쉬는 와우형의 명당이라 하였소. 그런데 이 집터는 누군가 소의 심장에 대못을 박아 놓은 것처럼 기운이 뒤틀려 있구려. 그녀는 손에 쥔 흙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일어섰다. 손가락 끝에 묻은 시커먼흙이 마치 씻기지 않는 죄악의 얼룩처럼 보였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막개는 이미 종익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소아는 지팡이를 들어 집안의 북쪽 모퉁이, 가장 은밀하고 천한 곳인 뒷간을 가리켰다. 정북방은 원래 차갑고 음한 기운이 머무는 곳이라 뒷간을 두기에 가장 조심스러운 법이지요. 그런데 이 집은 한 채 안방과 뒷간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으니 뒷간의 탁한 기운이 안방의 밝은 기운을 사정없이 짓누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녀는 더듬거리는 듯하면서도 확신에 찬 발걸음으로 뒷간을 향해 나아갔다. 이 판술은 불결한 곳에 왜 가느냐 며 소리를 질렀으나 그의 눈동자는 격렬하듯 털리고 있었다. 소아가 뒷간문 앞에 멈춰서서 지팡이로 바닥을 콕콕 찌를 때마다 이 판술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단순히 방위의 문제가 아니군. 땅속에 누군가 임의적으로 살기를 박아넣은 것이 분명해. 소아의 말에 이 판술은 15년 전 자신이 저질렀던 참혹한 밤의 일을 떠올렸다. 형님의 숨통을 끊었던 그 투박한 물건, 그리고 그것을 뒷간 바닥에 거꾸로 박아 넣으며 내뱉었던 저주 섞인 맹세가 환청처럼 그의 귀를 때렸다.
소아는 뒷간 문지방에 걸터 앉아 지팡이로 바닥의 한 지점을 강하게 내리쳤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대지를 흔들자 마치 땅 속에서 잠자던 원혼이 대답하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소아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이 판술의 공포를 즐기는 듯 입가에 기묘한 미소를 지으며 질문을 던졌다. 나리, 15년 전 이 집을 새로 세울 때 땅 밑에 무엇을 묻으셨습니까? 이 판술은 그 질문에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고 소리를 질렀지만 목소리는 이미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다. 제가 보기엔 나무 막대기 하나가 거꾸로 박혀 있는데 그 끝이 날카롭게 갈려 있어 이 집안의 기맥을 매일같이 찌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람의 심장을 찌르는 대목과 같아서 그 위에 앉아 이를 보는 가솔들의 기운을 뿌리부터 갉아먹고 있단 말입니다. 소아가 설명하는 것은 풍수에서 말하는 압승의 도구였으나 그것이 거꾸로 박히면 가문을 파멸시키는 무서운 흉기가 된다는 사실을 이 판술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거꾸로 박힌 절구공이가 지기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살기를 뿜어내고 있으니 그 원한이 얼마나 깊었으면 15년이 지나도록 썩지 않고 이토록 지독한 냄새를 풍긴단 말입니까? 사실 그 절구공이는 이 판술이 자신의 친형을 죽일 때 썼던 등기였다. 그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풍수가의 조언을 사칭하여 그것을 뒷간 바닥에 거꾸로 다가 형님의 원혼을 누르려 했던 것이다. 소아가 그 비밀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바닥을 다시 한번 쾅소리 나게 내리치자 마당 구석에서 지켜보던 맞개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분명히 내가 깊이 묻었는데. 막개가 입 밖으로 내뱉은 비명 섞인 중얼거림을 소아가 놓칠 리 없었다. 소아는 고개를 휙 돌려 막개가 있는 쪽으로 성큼 다가가 지팡이 끝 그의 목등에 들이댔다. 막개라고 하였느냐? 네 손에 묻은 흙에서 아직도 비린내가 진동을 하는구나. 이 판술은 얼굴이 흙빛으로 변하며 소아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지만 공기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밤 성주 부사댁의 달빛은 먹구름에 가려 유난히 어두웠다. 소아가 머물고 있는 사랑채 문 밖에서는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발걸음 소리가 죽여가며 다가오고 있었다. 이 판술은 비밀이 탈로 날까 두려운 나머지에 신복 막개를 시켜 소아를 영원히 잠재우려 한 것이었다. 막개는 떨리는 손으로 서슬퍼런 칼날을 쥐고 소아가 누워있는 바나로 조심스럽게 발을 들였다. 서걱 날카로운 칼날이 이불 위를 사정없이 내리쳤으나 그곳에는 사람 대신 베개만이 놓여있을 뿐이었다. 당황한 막개가 주위를 둘러보던 그때 등 뒤의 어둠 속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15년 전으로 족하지 않느냐. 소아는 이미 방구석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였다. 그녀의 손에는 어느새 지팡이 대신 날카로운 송곳 하나가 쥐어져 막대의 가슴을 겨냥하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그녀는 막대의 공포 섞인 심장박동 소리를 정밀하게 읽어내고 있었다. 살려주세요. 전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부사나리가 시켜서 형님분을 그 뒷간 자리에. 막개는 극한의 공포에 질려 15년 전의 진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때 문 밖에서 지켜보던 이 판술이 직접 방 안으로 들이닥치며 막개의 목소리를 가로막았다. 그는 직접 칼을 휘둘러 소아를 배려했으나
소아는 마치 어둠 자체가 자신의 눈이 된 듯 유연하게 그의 공격을 피했다. 날이 땅이 화가 났소. 내일 해가 뜨기 전까지 저 뒷간 바닥을 직접 파내지 않으면 나리는 물론이고 이 집안의 모든 가솔이 피를 토하며 죽게 될 것이여. 소아의 마지막 경고가 방 안을 서늘하게 가득 채우자 칼을 든 이 판술의 손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다. 창밖에서는 때마침 불어온 돌풍에 나무들이 흔들리며 마치 누군가 울부짖는 듯한 소리를 했고 이 판술은 그 소리가 형님의 비명처럼 들려 칼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15년 전 그해의 가을도 지금처럼 찬바람이 불었다. 당시 성주 땅에서 존경받던 종손이었던 이 판술의 형님은 동생의 탐욕을 알지 못한 채 정복방의 뒷간을 새로 짓는 일을 웃으며 상의하고 있었다. 어린 소아는 뒷마당 집더미 속에서 숨바꼭질을 하며 놀다가 갑자기 들려온 둔탁한 소리에 숨을 죽였다. 그것은 사람의 머리를 내리치는 무거운 절구공이 소리였다. 집더미 틈새로 보였던 것은 형님의 재산과 직위를 빼앗기 위해 광기의 어린 눈으로 형님을 내리치던 작은아버지 이판술의 모습이었다. 소아는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자신의 두 눈을 두 손으로 꽉 가렸다. 그 순간 세상의 빛이 서서히 꺼져갔고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내뱉은 짧은 신음과 차가운 흙바닥에 끌려가는 소리, 그리고 뒷간 바닥 깊숙이 절구공이를 박아넣는 불길한 소리만이 소아의 뇌리에 낙인처럼 새겨졌다. 사람은 눈을 감아도 땅은 눈을 감지 않는 법입니다. 소아는 15년 전의 그날처럼 차갑게 식어가는 사랑채 마당에 서서 밤하늘을 향해 읊조렸다. 소아는 다시 이 판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비록 초점 없는 눈이었으나 그 안에는 15년을 견뎌온 복수의 결의가 서늘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풍수지리를 아는 자가 말하기를 이 자리에 거꾸로 박힌 나무가 있어야 가문이 흥한다 하였소. 그것은 비보라는 거짓말로 사람들의 눈을 속인 사악한 주술에 불과했습니다. 날이 당신이 형님의 원혼이 땅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누르려 했던 그 절구공이가 이제는 당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 돌아왔소. 이 판술은 자신의 죄악이 풍수라는 거대한 그물에 걸려 서서히 조여오는 것을 느끼며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거실을 서성거렸다. 소아는 마당 한복판에서 지팡이를 바닥에 대고 눈을 감았다. 발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땅의 울림은 이제 거대한 파도가 되어 이 집의 기반을 흔들고 있었다. 이 판술은 자신의 두 눈을 만지작거리며 실제로 앞이 조금씩 침침해지는 것 같은 환각에 빠져 비명을 질렀다. 동이 트기 전에 새벽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 살을 애득 불어왔다. 소아는 마당 한복판에 미동도 없이 서서 마치 거대한 심판자처럼 이 판수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날이 이제 시간이 없소. 저 뒷간 밑에 살기를 오늘 해가 뜨기 전까지 걷어내지 않으면 나리의 눈 또한 부인처럼 멀게 될 것이요. 이 판술은 실제로 자신의 시야 가장자리가 검게 타들어가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 비명을 질렀다. 그는 공포에 완전히 굴복하여 머슴들에게 소리쳤다. 곡괭이와 삽을 가져와라. 당장 뒷간 바닥을 파헤쳐라. 소아는 그 과정에서 풍수의 깊은 지혜를 읊으며 이 판술의 영혼을 압박했다. 우리 조상들은 땅을 어머니라 불렀어. 어머니의 몸에 대못을 받고 그 위에 더러운 것을 쏟아부었으니 그 자식이 온전한 리가 있겠소? 풍수한 좋은 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도리인 법입니다. 그녀의 꾸짖음은 마당에 모인 가솔들의 가슴 속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다. 마을 사람들도 부사댁에서 일어나는 기묘한 소동에 하나둘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다. 소아는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 판술이 자신의 죄를 스스로 파헤치게 만드는 거대한 판을 짠 것이었다. 자, 보시오. 이것이 권세로 덮으려 했던 진실의 민낯이요. 소아의 선언과 함께 이 판술은 직접 삽을 들고 뒷간으로 향했다. 형소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추한 인간의 모습만이 남았다. 지팡이를 짚은 소아의 뒤로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부사나리가 왜 저러신데? 정말 저 밑에 뭐가 있는 걸까?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이제 진실의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소아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15년간 맺혔던 한서린 숨을 길게 내뱉었다. 땅,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곡괭이 소리가 뒷간 바닥을 때릴 때마다 이 판술의 얼굴에서는 땀방울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그는 직접 삽을 들고 흙을 파헤치며 누군가에게 쫓기듯 어린 모습으로 땅을 파내려 갔다. 형소 백성들 위에 군림하던 부사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오물과 진흙 범벅이 된 채 울먹이는 한 명의 죄인만이 그곳에 있었다. 조금만 더 파면 살기가 나올 것이요. 날이 더 깊이 파시오. 소아의 독촉은 채찍질처럼 이 판술의 등을 때렸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이 판술은 관기의 어린 눈으로 흙더미 속으로 몸을 던지듯 삽질을 계속했고 마침내 지하 5척 깊이에서 무언가 딱딱하고 이질적인 나무의 감촉이 곡괭이 끝에 전해졌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삽을 내던지고 맨손으로 차가운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도 흙더미 속에서는 시커멓게 변색된 절구공이 하나가 거꾸로 선 채 그 흉측한 모습을 드러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왜 여기에 있는 것이란 말입니까?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커지자 이 판술은 당황하여 그것을 다시 흙으로 덮으려 했다. 그러나 소아는 지팡이로 그 절구공이를 가리키며 벼락 같은 소리로 일갈했다. 보시오. 저 절구공이에 묻은 검은 자국이 무엇인 줄 아시오? 저것은 15년 전 억울하게 죽어간 이 집안의 진짜 주인. 나리의 형님이 흘린 피가 굳어있는 증거요. 그 순간 뒷간 아래의 수맥이 터져 나오듯이 검은 물이 솟구쳐 올랐다. 검은 물은 이 판술의 옷을 적시며 그를 집어삼킬 때 솟아올랐고 구덩이 속에 주저앉은 그는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으며 헛소리를 내뱉기 시작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원혼의 손길이 그의 목을 죄는 듯했다. 시커먼 물과 함께 드러난 절구공이 끝에는 누군가의 머리카락이 엉겨 붙어 있었으며 이 판술은 그것을 보자마자 형님의 원혼이 자신을 잡으러 온 듯 발버둥을 치며 구멍 밖으로 기어나왔다. 살려주게. 형님,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나를 데려가지 말게. 이 판술의 자백의 마당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과 포교들은 믿기 힘든 진실 앞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소아는 그제야 지팡이를 내려놓고 구멍을 향해 정중히 절을 올렸다. 그녀의 보이지 않는 눈가에는 처음으로 따뜻한 눈물 한 방울이
맺혀 흘러내렸다.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를 누르던 저 더러운 대못을 뽑아내었습니다. 신봉 맞게 또한 무릎을 꿇고 울먹이며 15년 전 그날 밤 이판술이 어떻게 형님을 살해하고 뒷간을 찌어 범행을 감추었는지 모든 사실을 낱낱이 고백하기 시작했다. 땅이 기억하고 지관이 읽어낸 진실은 그 어떤 권세로도 덮을 수 없는 것이었다. 성주 부사의 위험은 온데간데없고 흙탕물에 젖은 채 벌벌 떠는 죄인만이 남았다. 현장에 도착한 관과 포졸들이 이판술의 손에 쇠고랑을 채우자 그는 이미 넋이 나간 듯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을 뿐이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내 눈이 보이지 않아. 살려다오. 이판술은 소아의 예언대로 해가 뜨는 순간 극심한 통증과 함께 시력을 잃었다. 이는 풍수에 살기에 오랫동안 노출된 대가이자 자신이 저질렀던 죄악에 대한 땅의 심판이었다. 김씨 부인은 이 참혹한 광경을 보지 못하는 것이 차라리 다행이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이판술은 가술들과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끌려나갔다. 15년간 이 집안을 짓누르던 검은 그림자가 비로소 걷히기 시작하며 대기를 감돌던 비릿한 흙내음도 점차 사라져갔다. 며칠 후 살기의 근원이었던 뒷간은 완전히 허물어졌다. 그 자리에는 정화의 의미를 담은 소금이 하얗게 그리고 두껍게 뿌려졌다. 신기하게도 살기의 중심이 사라지자마자 집안을 감돌던 매캐한 악취가 사라지고 대신 청량한 가을바람이 안채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안주인 김씨 부인에게 찾아왔다. 모래알이 굴러다니는 듯했던 그녀의 안질이 조금씩 낫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뿌연한 게 너머로 세상을 다시 보기 시작한 것이다. 부인은 눈을 뜨자마자 소아를 찾았다. 시관님, 어디로 가시렵니까? 이 은혜를 어찌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부인의 간절한 물음에도 소아는 그저 담담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녀는 부사가 남긴 그 어떤 재물도 비단옷도 거절했다. 소아에게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확인한 정의의 실현이었으며 땅의 분노를 잠재운 것이었기 때문이다. 소아는 지팡이를 다시 집어들었다. 바닥을 두드리는 지팡이 소리는 이제 더 이상 날카롭거나 처연하지 않았고 경쾌한 박자를 타며 길을 열었다. 땅의 마음을 얻었으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부인, 마음의 풍수가 바르면 땅의 풍수는 저절로 따라오는 법이니 부디 평안하십시오. 소아는 성주 땅을 뒤로하고 이름 없는 산길로 접어들었다. 가을 햇살이 그녀의 등 뒤를 따뜻하게 비추며 필자비가 되어 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소아의 뒷모습이 고갯마루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땅이 내뱉는 깊고 맑은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풍수는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방책이 아니라 억울함을 풀고 세상의 순리를 바로잡는 도구였음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기억했다. 소아가 떠난 자리에는 맑은 치아수가 솟아올라 마치 지난 15년의 얼룩진 죄악을 깨끗이 씻어내는 듯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